네,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길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대비관계에 있는 시어들의 상징을 살펴봤어요. 그쵸? 그러고 나서 우리가 김소월의 길이라는 시에서는 기러기라는 시어랑 그리고 열십자복판에 서 있는 나라는 그런 존재가 대비가 된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왜냐하면 기러기는 자유로운 존재를 의미하는데 열십자복판에 선 나는 지금 방황하고 있죠. 왜 방황하냐면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고향을 잃고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내몰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절망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기러기랑 그리고 나를 지금 대비를 하면서 대비 효과를 통해서 나의 이런 절망적인 현실을 더욱더 부각하고자 했던 시다 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은 적용학습을 통해서 대비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랑 함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들 신경림 시인의 동해바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1학년 2학기에 하늘은 말 것만이라는 소설이랑 함께 동해바다라는 시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해바다라는 시의 학습 목표로 그 친구들은 성찰, 문학작품을 읽고 자아를 성찰할 수 있다라는 목표로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학습 목표를 달리해서 선생님이랑 볼 때에는 대비되는 소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왜 이 두 소재가 대비가 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해바다 시를 읽고 나서 31번, 33번 문제를 풀어보고 난 다음에 이 강의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다 풀고 왔죠? 네, 그럴 거라고 믿고 수업 나가도록 할게요. 자, 신경림의 동해바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티끌만한 잘못이 맷방석만하게 동산만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 돌처럼 자라지고 굳어지나 보다. 멀리 동해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널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깊고 짙푸른 바다처럼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제 몸은 맵고 모진 매로 채찍질하면서 네, 이런 시였어요. 자, 여러분들이 딱 요 시를 읽자마자 어떤 시어랑 어떤 시어가 대비되는지가 눈에 탁 들어와야 돼요. 어떤 거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다들 감이 잘 잡혔죠? 네, 그러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시의 상황, 이 시의 화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뭘까요? 여기 나와 있네요. 멀리 동해바다를 보면서 생각한다. 아이고, 마이너스를 왜 쳤을까요? 지금 상황입니다, 상황. 이 사람은요, 지금 동해바다가 보이는 후포라는 항구, 울진 아래에 있는 작은 후포라는 항구에서 동해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상황이래요. 거기서 느끼는 정서. 이게 다 정서죠, 정서. 너무 많은 부분이 정서라서 정서이자 태도예요. 어떤 정서이자 어떤 태도인지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티끌만한 잘못이 맷방석만하게. 여러분 티끌이 뭔 줄 알아요? 그렇죠. 아주 작은 거. 우리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죠. 아주 작은 거. 그러니까 친구가 아주 사소하고 작은 그런 잘못을 했는데 그것이요. 맷방석만하게 동산만하게 아주 크게 보이는 때가 많대요. 여러분들 정말 이런 경험 해봤을 거야. 별거 아닌데도 그냥 내 기분이 좀 별로여서 아니면 친구의 잘못이 되게 커 보인다던가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럴 때가 많대요. 그러니까 친구가 한 작은 잘못이 나에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질 때가 많대요.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 이게 자기를 성찰한 걸 수도 있는데 세상을 성찰한 것 같아요. 세상이 지금 어지러울수록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남에게는 엄격해져요. 남에게는 조금만 잘못해도 뭐라고 하면서
나 자신은 나니까 괜찮아 이렇게 요런 태도를 지금 비판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도 성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뭐에 비유하고 있나요? 그렇죠. 돌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돌처럼 자라지고 굳어지나 보다. 돌 보면 굉장히 큰 돌도 있지만 굉장히 잘 구요. 딱딱하죠. 굳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에 비유해요. 돌이 상징하는 말을 한번 써보면 돌은 잘고 굳어요. 그러니까 이 돌이라는 소재는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죠. 남한테는 조금만 해도 엄격하게 행동하고 나한테는 한없이 이제 관대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돌이라는 부정적인 존재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자, 멀리 동해바다를 보면서 생각했대요. 자, 이 동해바다는요, 그러면 뭘까요? 이 사람을 성찰하게 해준 존재예요. 성찰하게 하는 대상. 많은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시를 읽다 보면 나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예를 들어서 윤동주의 어떤 자화상의 거울, 뭐 커다란 연못에 사나이가 서 있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쵸? 그렇게 거울이나 주로 아니면 투명한 물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 잘못을 성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시에서는 동해바다가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매개체, 그런 대상이 되었나 봐요. 자, 이런 멀리 동해바다를 보면서 생각했대요. 널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깊고 짙푸른 바다처럼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지금 이 부분에서는요, 바다의 특성 첫 번째가 나와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깊고 그 다음에 푸르러요. 그쵸? 넓고 깊어요. 마음이 넓고 깊은 것처럼 바다도 참 넓고 깊대요. 그래서 이렇게 와 정말 넓이로 가로로도 참 넓고 아래로도 참 위아래로도 참 깊은 바다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넓고 깊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어떤 바다에게서 배우고 싶은 특성은 너그러운 마음인 것 같아요. 남에게 너그러운 마음이겠죠. 남에게 너그러운 마음. 바다는 엄청 넓죠. 그래서 모두를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넓잖아. 그래서 이 바다를 보면서 남에게 너그러운 마음씨를 지닌 바다가 참 좋고 나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바다는 남에게만 너그럽지 않아요.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제 몸은 모진 매로 책찍질하면서. 자, 바다를 보면 파도가 와서 계속 자기 자신을 때리죠. 매가 바로 파도예요. 이 사람은 바다는 이렇게 파도가 다시 이렇게 바다로 몰려와서 채찍질하는 것처럼 파도가 치는 모습을 채찍질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은 참 바다는 남은 다 수용하면서 나 자신에게는 관대가 아니죠. 엄격하구나. 네, 그래서 동해바다 후보에서 시를 이제 깨끗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이 시에서는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쵸? 돌과 그 다음에 동해바다라는 대비되는 관계가 딱 두 가지가 나왔어요. 돌은요, 부정적인 이미지였죠. 왜냐하면 이제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이제 너그러운 자기 자신을 비유한 그런 상징이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소재였다면 나를 좀 성찰할 수 있는 매개체였던 동해바다는 긍정적인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동해바다는 넓이도 아주 넓고요. 깊이도 아주 깊어요. 그래서 남을 너그럽게 수용해주는 모습이 있었고 자기 자신에게는 거친 파도로 매일매일 채찍질을 하는 굉장히 엄격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하는 이제 이 시의 화자가 되고 싶은 태도. 여기 태도는 뭐뭐 할 수는 없을까, 그쵸?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라는 거에서 알 수 있습니다. 태도이자 정서는 이제 자기 자신의 그동안의 태도를 반성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그동안
남에게 너무 엄격하고 나에게만 너무 관대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반성하는 마음과 그럼 성찰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를 스스로 되돌아본다 하는 성찰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단원들을 보면서 우리가 31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시에 대한 설명,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찾아볼게요. 어조의 변화를 통해서 시적 긴장감을 높인다. 지금 시적 긴장감도 없고요. 어조가 특히 변화된 건 없어요. 그쵸? 두 번째, 명사로 끝내는 시행을 반복했다. 아니에요. 명사로 끝내는 시행은 지난번에 우리가 했죠. 내 유년의 윈목 이렇게 명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뭐뭐 한다. 뭐뭐 할 수는 없을까? 뭐뭐해서 그쵸?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명사가 아니에요. 반어적 표현 나오지 않았어요. 의미상 대조를 이루는 시어 나오죠. 우리 계속 했어요. 대비관계. 돌이랑 동의 바다를 대조해가지고 시상을 전개하고 있죠. 원경에서 근경 아닙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해바다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죠.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에 33번 한번 볼게요.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볼게요. 첫 번째, 뭐뭐 날은 화자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때를 의미한다. 더 미워지는 날, 여기 보세요. 부끄러운 모습 맞죠? 자기 자신 반성하고 있죠. 왜냐하면 친구의 아주 사소하고 작은 잘못이 나에게 커 보이는 거니까. 굉장히 자기가 돌처럼 자라지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티끌, 화자 자신의 숨기고 싶은 모습? 아니죠. 티끌만한 것은 친구의 아주 작은 잘못을 비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숨기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친구의 사소한 잘못을 티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돌은 생각이 좁고 마음이 너그럽지 못한 자신을 비유한다. 맞아요. 동해바다는 화자가 본받고 싶은 대상 맞죠? 성찰하고 있죠. 마지막, 채찍질은 자신에 대한 화자의 엄격한 삶의 태도를 상징한다. 네, 맞습니다. 요거는 자신에 대한 화자의 엄격한 삶의 태도, 채찍질은 반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33번은 정답 2번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대비까지 보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선생님이랑 다뤘던 시들은 좀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복습해 주시고요. 동해바다 부분은 여러분들이 대비관계를 직접 선생님 도움 없이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 보세요. 수고 많았습니다.